여기가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와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을 점령한 땅입니다. 8일까지 차지했던 땅을 IWS 지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자 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75km 지점까지 진군했습니다. 55km만 더 갔다면 쿠르차토프 핵발전소까지 진군했을 것입니다. 이 영토는 우크라이나군이 완전 장악한 것은 아니고 3일간 거쳐간 지역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은 발생되었고 푸틴이든 젤란스키든 양국의 리더로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오스토리 시청자들께서도 각자 지지하는 국가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유리하게 전황을 이끌지 워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제한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만 할 뿐입니다. 아무리 같은 자료를 분석했다 하더라도 결론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빨간 물감을 칠하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일 뿐이고 검은 물감을 칠하게 보면 검게 보일 뿐입니다. 색깔을 칠해놓고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입니다. 모든 폭력과 전쟁은 한쪽의 일방적인 자기 기준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데서 생깁니다. 세상은 두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록도 있고 파랑도 있고 노랑도 있습니다. 색깔을 정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색과 다르게 보이는 사람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고 사회와 국가와 가정의 미래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색깔 논쟁하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지오스토리 채널에서 퇴출시킬 것이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채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청하시는 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니 건전한 댓글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지오스토리는 자기와 다름, 디퍼런트를 우롱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구걸하는 채널이 아니니 그런 분들은 이 채널에서 나가주십시오. 워게임을 위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황 정보입니다. 이 전황 정보는 러시아 측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측 전황을 전해주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사이트를 분석하여 지오스토리가 통합한 것입니다. 정보의 양은 서방 측이 더 많고 전장 비디오 정보는 러시아 측이 더 많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정보 소스의 한계로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사 정보입니다. 부대의 배치나 거점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보의 소스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서방 정보기관과 오픈소스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신트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셋째는 철도와 도로망입니다. 이는 공개된 내추럴 워스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쿠르스크 전장에서 양쪽 진영 모두에게 승리 전략을 짜는데 핵심 정보는 물류망입니다. 지속적인 병력 투입과 식량, 물, 연료, 그리고 무기 공급 없이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쪽 다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쿠르스크 주변의 러시아 쪽 철로망과 도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철로망과 도로망을 표시하겠습니다. 댓글에서 물류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른 시청자분이 전장에서 지형을 설명할 때 등고선 정보도 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합니다. 지오스토리는 지도에 도로망과 등고선을 표시하기 위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지도 자원에 추가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전쟁, 역사, 기후, 경제, 환경, 기술 이 모든 분야는 이제 지리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좌표가 등장하지 않은 학술 논문은 전 분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도를 이해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스토리의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지도 제작 비용은 아직은 수입보다 50배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과 학습하는 즐거움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은
입문자가 보기에는 가장 쉽게 잘 쓰여진 책이고 지리의 중요성이 잘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쿠팡과 유튜브간 체결된 제휴 프로그램에 따라 쿠팡에서 주문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지오스토리는 출판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책 내용이 추천할 만하다고 판단되어 지리의 힘을 추천합니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황금의 샘도 볼만합니다. 이 책도 링크를 겁니다. 제 영상을 통해 책을 구매하시거나 이 링크를 타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셔도 지오스토리에게 소액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지리나 에너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통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황 정보를 보기 전에 쿠르스크 주변 러시아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선을 경계로 서쪽은 유럽을 담당하는 서부사령부가 있고 남쪽에는 흑해와 카스피해 그리고 코카서스 지역까지 커버하는 남부사령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중부사령부가 있고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극동사령부가 있습니다. 각 사령부 소속 부대의 좌표는 붉은 도트로 표시합니다. 서부사령부의 소속 부대의 배치도는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남부사령부 소속 부대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좌표가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부대입니다. 노란색 좌표는 러시아의 항공우주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이고 대부분 이 좌표 내에는 전투기를 출동시킬 수 있는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좌표는 미사일과 포탄을 보관하는 무기고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부나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들이 더 있지만 지도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황을 상세히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쿠르스크 지역을 자세히 보셨나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군과 나토군의 전략가였더라도 이 지도를 보면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쿠르스크라는 것을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군 외에 다른 병력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과 연결된 물류망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철도를 볼까요? 수미는 수도 키이우 그리고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와는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전선 도네츠크와 드니프르와도 하르키우를 통과해 수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미 지역은 하르키우처럼 전선에 바로 붙어 있지도 않고 러시아군의 배치가 소홀한 쿠르스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후방인 키이우로부터 철로를 통해 군인과 전쟁 물자를 보급받기 원활하고 전쟁 물자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 전선으로부터 보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을 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하르키우 주변에는 러시아군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어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수미주 북쪽 쇼스트카는 동부 전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병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미와 연결된 도로망도 잘 발달되어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신속 기동으로 러시아 국경을 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지오스토리가 앞에서 교통망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양 진영 모두의 쿠르스크 작전을 좀 더 큰 시각에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몇 명의 사상자가 났고 탱크 몇 대가 폭격으로 망가졌고 전투기나 드론이 몇 기 추락되었냐 하는 하루하루의 전투 성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그림입니다. 전쟁이 일단 발발한 이상 양측 모두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휴전이나 평화 협상은 차선일 뿐입니다. 이기지 못한 전쟁은 패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선의 보급망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쿠르스크 주변의 주요 철로망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주요 도로망입니다. 주요 거점 도시들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세부 간선도로는 전황 설명 시 표시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의 배치도 이 도로망과 연계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지도를 통해 러시아군의 군대와 전쟁 물자 보급 체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로망을 따라 서부사령부, 전략미사일부대, 우주항공군, 미사일 포탄 창고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배치를 이제 자세히 봅시다. 지도를 보면 러시아군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철로망을 따라 좌우와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르샨스크와 탐포프 사이의 철로에서 민스크까지 이어지는 철로망이 모스크바 제1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이 철로가 통과하는 코델스키에는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부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볼리소글랩스크에서 벨라루스의 민스크까지 이어지는 철로망은 모스크바의 제2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철로망은 좌우로 지리적 통합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북을 연결해주는 철로망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물류 측면의 전략적 거점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쿠르스크와 보르네시입니다. 쿠르스크는 하르키우 전선 후방인 벨고로드에 예비 병력과 미사일, 포탄을 보급하는 물류기지입니다. 보르네시는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후방기지입니다.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동부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 거점입니다. 보르네시 물류망은 돈바스 북부전선의 후방 군사 거점 발루이키와도 연결되어 있고 돈바스 동부 지역의 군사 거점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르네시를 기점으로 이 철도망은 돈바스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코카서스 공화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푸틴이 방문한 아제르바이잔의 핵심 거점인 바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푸틴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은 최근 아르메니아에 미군 군사 장비가 들어간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장비는 이란을 겨냥한 정보전 장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항상 우호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카스피의 가스를 둘러싼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쿠는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가 구상하는 경제 블록을 연결해주는 남북 운송회랑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남북 운송회랑은 모스크바에서 인도의 뭄바이까지 이어지는 러시아의 남진 핵심 운송망입니다. 남진하려는 러시아에 맞서 서방은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 운송 회랑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측 전쟁 전략을 분석하려면 4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공간, 시간, 군사력, 정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을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을 전선 전체로 넓혀봅시다. 그리고 시간을 러시아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 전까지 확대해보고 병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 회상해봅시다. 쿠르스크 점령 이전까지 3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4일 새벽 요란한 폭격 소리와 함께 세계의 모든 사람이 설마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은 요란한 탱크 소리와 함께 서로 다른 3곳에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전역에서 순항 미사일 폭격 소리와 포격 소리로 요란한 아침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진격합니다. 러시아군은 북동쪽 하르키우에서 남동쪽 미콜라이우까지 진격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의 영토를 얻게 됩니다. 당시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의 중재로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협상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젤렌스키도 긍정적이었고 양측이 거의 이 평화안에 서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해 푸틴은 4월 2일과 3일 이틀간의 키이우에서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이 군인들은 벨라루스에서 진군한 병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 서방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영국 총리 존슨은 그냥 싸우자고 전쟁을 강요합니다.
평화 협상은 이렇게 깨지고 우크라이나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젤렌스키는 평화 협상을 포기하고 러시아에서 빼앗긴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2022년 여름부터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에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하르키우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드디어 2022년 9월 11일 하르키우를 수복하게 되면서 전황의 주도권은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갑니다. 주어 스토리는 이때까지를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퍼스트 웨이브라고 정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신속 기동전을 벌였던 시기입니다. 이 이후 러시아는 돈네스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만 점거하고 큰 틀의 지금의 전선을 유지합니다. 세컨드 웨이브는 우크라이나가 전황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다음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수복 이후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교착 상태였습니다. 서방의 막대한 무기와 전쟁 물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젤란스키는 서방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자포리자주에 대하여 대대적인 탈환 공세를 시작합니다. 서방 국가와 언론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이미 러시아를 이긴 것처럼 기뻐하며 자 이제 실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젤란스키를 압박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지만 최전선의 러시아는 군 수뇌부의 갈등으로 병든 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용병회사 대표 프리고진은 당시 국방장관 쇼이구와 다른 장군들을 비난하며 전장에서 이탈해 모스크바로 진군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전쟁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러시아군 내부에서의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리고진 사태는 일주일 만에 잠잠해졌지만 러시아군이 작전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방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푸틴의 리더십 스타일과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프리고진을 잡아들이려고 했을 텐데 그의 특유한 심각한 표정으로 프리고진을 수용하고 달래어 벨라루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전시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끼던 부하 직원이 배반하고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첫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군은 6월 5일 자포리자 북동부와 돈네츠크주 남부를 집중 공략하면서 대반격에 나섭니다. 7월 28일에는 바흐무트 대공세도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는 50제곱킬로밖에 되지 않았고 러시아에게 뺏긴 영토도 50제곱킬로미터였으니 실제 대공습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공세보다는 방어 전략을 선택하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이 시기 전 전선에 걸쳐 참호를 파고 그 사이에는 용의 이빨로 불리는 용치라는 구조물과 철조망과 주례를 매설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빠르게 참호망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디깅 머신을 대량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러시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흐트러진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방어망을 구축하여 서드 웨이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대반격 작전의 실패와 이번 크루스크 점령은 여러 면에서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주로 공격했던 지점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 공격 지점은 남쪽으로부터 헤르손과 세바스토폴, 크림대교 그리고 멜리토폴과 마리우폴입니다. 한편 돈바스에서는 바흐무트와 돈네츠크의 아우디우카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점령지 가운데를 단절시켜 헤르손과 크리미아가 있는 남쪽 점령지와 북쪽 돈바스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메리토폴과 마리우폴을 집중 공략했고 해상에서는 세바스토폴과 크림대교를 공격함으로써 남쪽 점령지를 돈바스와 고립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 라인을 우크라이나가 장악하면 러시아군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손에 넣게 되어 러시아군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기에 용이해집니다. 또한 하르키우와 수미 북쪽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부대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돈바스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기만 전술도 사용했습니다. 서방은 성공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서방에서 전달된 레오파트나 챌린저와 같은 첨단 탱크와 CV-90이나 브래들리와 같은 최신 장갑 차량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며칠 안 되어 무너집니다. 러시아 전쟁 성과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잘 실지 않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될 만큼 서방에서 제공된 최신 장비는 처참히 파괴된 상태로 FPV 드론에 찍혀 서방 언론을 타고 퍼집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읍시다. 돌파 작전을 수행할 때 소스라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S는 서프레스의 약자로 돌파 전 후방의 적을 집중 포격해 적의 방어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진군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O는 obscure의 약자인데 사전적으로는 애매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적의 시야를 가리는 교란 작전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의 정찰을 반대하고 아군의 움직임을 가리기 위한 연막탄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S는 secure의 약자로 돌파 전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하여 아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R은 reduce의 약자인데 지뢰와 같은 적이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A는 attack의 약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초기 진군은 돌파 작전 시 따라야 할 소스라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러시아군은 다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매설을 해놓은 지뢰의 탱크나 전차가 무참히 파괴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군은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적이 진군하는 최전방 200m 지점까지는 지뢰와 대전차 참호를 파놨고 300에서 400m 지점에는 철조망과 지뢰 그리고 용치라고 하는 드라곤 티스를 설치했고 400~500m 지점에 판 참호에서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에서 4km 라인 지점에는 차량 보호시설과 이동식 방공망을 구축해놨고 그 후방에는 제모와 지휘본부 그리고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최전방에 감시 드론이 날고 있었고 바로 후방에서는 자폭 드론이 공중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3km 후방에서는 전투 헬기가 방호망을 뚫고 들어오는 적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km 후방에서는 수호이 25 같은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지상 전력도 부족했고 전투기와 전투 헬기의 지원은 없는 상태이고 자폭 드론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정찰 드론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를 백업할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애초부터 교전 규칙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오스토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드 웨이브를 2024년부터 현재까지로 정의했습니다. 서드 웨이브에서 다시 전세는 역전되어 러시아가 공격,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하는 형세로 바뀝니다. 서드 웨이브에서 러시아군의 목표가 명확히 보입니다. 인프라 파괴와 소모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러시아가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무기는 FAB UMPK 무기와 자폭 드론 란셋입니다. 이번에는 쿠르스크 점령 전까지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략적 목표, 작전 목표, 그리고 전술적 목표로 나누어서 분석해 봅시다. 먼저 전략 목표를 볼까요? 4월 11일과 5월 8일 공격을 보면 러시아의 전략 목표를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미국과 유럽이 지원한 무기를 파괴하거나 앞으로 지원할 무기를 보관할 장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4월 11일 러시아가 감행한 공격을 지도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초음속 및 순항 미사일을 포함하여 약 30발의 미사일과 40대의 자살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파괴하기에 러시아는 키이우 심장 부인 트리필스카 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인프라스트럭처를 폭격합니다. 이런 공격은 러시아에게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전략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우크라이나 방공자산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더라도 방공자산을 소모시켜 우크라이나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론 비용보다 방공미사일 가격이 수백 배 비쌉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 5월 8일 러시아가 감행한 우크라이나 공격입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공군기지, 무기고를 겨냥했습니다. 미사일 55기와 21개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킨잘 미사일, X-101과 555 미사일, 칼리브르 미사일, 샤헤드 135 드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4월에서 6월까지 러시아의 인프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단기간 내에 회복 불가능한 수백 조의 손실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목표를 볼까요? 러시아는 전체 전선에서 6개의 작전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 전술을 쓰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예비군이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파괴하는 작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러시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전투 자산인 인력과 장비를 소모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두 비디오를 봅시다. 첫 번째 비디오는 미국에서 지원한 하이마스 시스템을 후방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디오도 미국에서 지원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미국 국내 가격으로 10억 9천만 달러이고 수출 가격으로는 약 25억 달러입니다. 미국 내 가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화로 약 1조 4천억 원이나 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도 미국 가격으로 400만 달러이니 원화로 약 53억 정도 합니다. 수출 가격으로는 600에서 1000만 달러 한다고 합니다. 수출 가격은 미국 내 가격보다 2배가 넘습니다. 차 몇천 대 수출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 하나 팔면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미국 가격을 원가로 인정해줘도 패트리어트 시스템 하나 팔면 1조 5천억 원에서 2조의 이익이 남는 셈이죠. 이 가격은 심지어 2022년 기준입니다. 하이마스의 미국 내 공급 가격은 약 500만 달러이고 수출 가격은 19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합니다. 미국 가격 기준으로 약 67억 정도 합니다. 하이마스 미사일 한 발 가격은 미국 가격으로 약 17만 달러이고 수출 가격으로는 43만 달러입니다. 미국 가격 기준으로 한 발에 2억 3천 정도 합니다. 하이마스 발사대에서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은 버전에 따라 15만 불에서 170만 불까지 합니다. 하나로 약 25억 하네요. 미사일을 한두 발만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닐 텐데 이 두 영상만 계산하더라도 러프하게 1조 5천억 정도 날아간 것이죠. 러시아는 1조 5천억을 박살내는데 기껏 해봐야 40~50억 정도 썼을 것입니다. 크게 봐줘도 100억 미만 소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7월까지 이런 전략을 사용하여 미국과 서방이 지원한 자원을 상당히 소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술적 목표를 봅시다. 혹시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의 Death by Thousand Cut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러시아의 전술적 목표에 가장 적합한 워딩이 이 노래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개의 상처로 인한 죽음. 중국과 한국에서 온 개념의 단어입니다. 원래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는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이 능지의 중국식 발음을 영어로 표현한 것을 린치라고 합니다. 그 뜻을 영어로 의역한 것이 Death by Thousand Cut입니다. 러시아의 전술적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크라이나를 능지처참하겠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1200km나 되는 전선에서 전선 측면과
우크라이나 깊숙한 지점까지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란세트 자폭 드론이 사용됩니다. 전선 안쪽에는 FAB UMPK를 사용합니다. UMPK는 소련 시절 유도 기능이 없던 폭탄에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유도 기능을 추가한 폭탄입니다. 2024년 들어 러시아가 우세로 돌아서게 한 1등 공신입니다. UMPK 모듈은 러시아 내 여러 회사가 제작하고 있는데 모듈당 가격은 25,000달러로 저렴한 편입니다. FAB 250이 2024년 3월 처음 사용됐으며 1500, 3000으로 키트의 성능이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뒤의 숫자는 폭탄의 무게입니다. UMPK 키트의 개발로 러시아는 소련 시절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무유도 공장 폭탄 재고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활공 폭탄 덕에 러시아는 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한 포지션이 됩니다. 전 전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러시아의 가성비 좋은 무기는 란셋 드론입니다. 란셋 드론은 탱크, 포, 대공 시스템을 가리지 않고 타격합니다. 가격은 약 2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2,700만짜리 드론으로 수십억에서 수천억 하는 장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러시아는 서방이 지원하는 대공 방어 시스템과 탱크, 대포를 전선으로 끌어들여 저렴한 드론과 활공폭탄, 대포를 이용해서 파괴시키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우크라이나의 포탄 소비량은 7,000발로 러시아의 5,000발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역전되어 우크라이나는 2,000발, 러시아는 10,000발 사용합니다. 소모전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포와 포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약 500만 발의 포탄을 지원받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한은 미국의 포탄을 빌려주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포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근접거리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FPV 드론을 가지고 있지만 대포는 20-30km 후방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최대 비행거리가 5에서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참호를 파놓고 우크라이나 탱크나 방공 장비 그리고 장갑차를 전선으로 끌어들여 단거리 자폭 드론으로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자폭 드론의 명중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쫓아가서 들이박는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일포탄 사용량만 보더라도 대포로 후방에 있는 부대를 파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무기 시스템을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즉각 개선하여 사용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무기 시스템을 개량하거나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이마스의 경우 초기 목표 적중률은 50에서 70%에 가까웠습니다. 엑스칼리버 미사일의 초기 목표 적중률도 70%에 달했으나 이제는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자전 장비를 전선에 대거 투입하여 서방에서 지원한 장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제밍 등 러시아의 전자전 기술 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모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돈인데 러시아는 지난 2년 동안 국방 예산을 큰폭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서방의 무기 지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무기의 적기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주요 공격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서방도 전장에서 소모되는 양만큼 생산해 내기가 버겁기 때문에 공급의 속도와 양 측면에서 젤렌스키가 원하는 만큼을 해주지 못합니다. 죽어가려고 할 때마다 링거를 꼽아 살려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먼 시간 여행을 하고 다시 쿠르스크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라고 생각하고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산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계속 살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젤렌스키에게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돈도 없습니다.
확실히 도와줄 줄 알았던 친구들의 도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젤란스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쿠르스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놓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줄을 던져주기는 했는데 그 줄을 잡으려면 한참을 헤엄쳐 가야 하고 가련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유럽은 말로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하고 큰소리치지만 자기 코가 석자라 지원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쿠르스크 침공은 온전히 목표였다거나 돈바스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설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쿠르스크는 젤란스키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고 유럽을 배제한 미국과는 충분한 소통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윈지 그레엄 상원 의원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그를 지켜 세우는 걸 보면 그 의도가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 차트를 보고 수많은 고수들이 주가를 전망하여 해설을 내놓지만 정작 그들이 주가를 제대로 맞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하루에 수백 건이 넘는 전망을 하지만 전망대로 가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전황을 설명하는 전문가도 수도 없지만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러시아는 이미 지도에서 사라졌어야 할 나라입니다. 지오스토리는 바램을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쿠르스크 사건에 대한 지오스토리의 결론은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우크라이나도 아닌 젤런스키의 승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습니다. 작전 세력은 개미의 피눈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업계의 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각각 4가지라고 생각하고 4x4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그려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실제 좌표를 이용한 전황은 그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